블록체인나우 마지막 4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은주입니다. 세계 최초, 국내 최초 블록체인 전문 경제방송 글로벌 A에서는 비트코인부터 알트코인의 행방들, 또 다양한 국내외 소식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8시에서 12시까지 4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업계에 계시는 다양한 전문가분들과 저희 시장 공부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올레TV 187번, HNTV 417번, 그리고 유튜브에서 블록체인나우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승익 기자의 풍문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심층 취재 코너 풍문레이더 선장을 맡고 있는 이승익 기자입니다. 오늘도 자본시장 다양한 뉴스들 모아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스투데이의 한윤식 기자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현대차 관련된 소식인데 앞으로 뭐 자율주행, 전기차, 모빌리티 정말 대변화의 시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강성노조가 이번에 또 출범을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뭐 현대차가 기존 그 내연 기관차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전기차, 자율주행차 그리고 도심 항공기 사까지 이렇게 영역을 넓히려는 그런 시기에 있는데 노조가 좀 이렇게 좀 강성으로 나올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원래 현대차 노조 강성 아니었나요? 강성인데 최근 2년간은 좀 온건파, 합리적인 집행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3년간 파업이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3년간 노조 파업이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조 집행부가 좀 강성인 사람이 좀 노조 집행부를 좀 잡게 되었습니다. 안현우 후보인가요? 예. 뭐 준비하신 사진이에요? 예,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 원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586 세대입니다. 1965년생이고 현대전공, 즉 현대모비스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전공 노조위원장까지 하다가 지금 원래 선거에서 현대차 노조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 안 신임 지부장이 요구하는 건 뭐 기존에 했던 그런 노동 조건의 향상 외에도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4차 산업혁명기에 있어서 고용 조건, 고용 안정성, 그리고 두 번째가 정년 연장입니다. 첫 번째 그 고용 안정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전기차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전기차로 전환을 하게 되면 기존의 엔진 공장이라든지 없어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일자리가 한 3만 개 정도 없어질 것으로 좀 관측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그런 현대차가 좀 이렇게 고용에 대한 어떤 안정성을 높여달라는 그 요구입니다. 사실 그 어떤 급격한 산업혁명기 같은 1차 산업혁명기 같은 경우에도 그때가 이렇게 기계가 설치가 되면서 기존에 있던 수공업자들이 실업자로 내몰렸습니다. 그 당시에 르다이트 운동이라고 기계 수공업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죠. 뭐 기계를 파괴하고 하는. 기계 공장을 다 부수고.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경제가 호황이 되면서 다시 그들을 흡수를 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기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좀 벌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현대차 노조 쪽에서 이러한 부분을 먼저 예단을 하면서 좀 고용 안정성을 좀 마련해 달라.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뭡니까? 정년 연장.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이 한 63세 내지 65세 정도로 정년을 연장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법안이 계류 중인데 뭐 빠르면 내년, 뭐 늦어도 내후년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최소한 공무원 정년이 63세까지 늘어납니다. 좀 길게 하는 65세까지. 민간 부분에서도 정년을 연장해 달라는 거죠. 63세 내지 65세까지.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아주 민감하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에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영업이익이 7조 정도로 예측됩니다. 네.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한 6%, 7%, 네. 기존까지는 한 2%, 3%밖에 안 됐습니다. 네. 굉장히 수익성이 높았던 거죠. 생산 효율성이 높았습니다. 네. 그런 몫을 좀 나눠달라고 이번 신임 지부장이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에 그 강속노조를 선택한 대부분의 현대차의 층들이 2030 MZ 세대라고. 예, 맞습니다.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2040 같은 경우에도 소위 말하는 자기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의 어떤 그런 생산 효율성은 굉장히 좋아졌지만 아직도 뭐 받는 어떤 그런 급여라든지 네. 후생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다른 데에 비해 좋지 않다는 식으로 요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지난 그 1800년대에 2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아까 말씀하신 러다이트 운동 예, 예. 그야말로 그 기계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폭동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똑같이 지금 역사도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뭐 4차 산업혁명기에 물론 기존 일자리는 줄어들겠죠. 줄어들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여유는 있다고 봅니다. 과연 그게 어떤 일자리가 될 것이냐는 앞으로 좀 관측해야 되고 시장에서 나름대로 또 연구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 산업혁명 시대의 공장뿐만이 아니라 네. 마차를 모는 마부들이 맞습니다. 자동차가 또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동차들을 그렇죠. 막 파괴하고 예, 예, 예. 부시고 했었는데 예, 예. 지금 그거랑 뭐 별다른 다른 얘기가 아니잖아요. 같은 사실. 얘기인데 뭐 소위 말하는 경제학적으로 일종의 네. 구조적 시력인 거죠. 예. 쉽게 얘기해서 급격하게 트렌드 자체가 변하면서 네. 자신이 해오던 일이 이제 뭐 더 이상 쓸모없는 일이 되다 보니까 네. 일자리를 잃게 되고 네. 사실 뭐 새로운 또 혁명기에서는 또 경제는 또 나름대로 또 호황이라든지 네. 호황기에 또 접어들게 됩니다. 네. 그런 국면에서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네. 또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흐름이고 예. 그 변화의 물결인데 예, 예. 참 이런 부분들을 인위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예. 사실 뭐 최근 뭐 타다를 예, 예. 보더라도 택시의 집단 이기주의에 예, 예. 밀려서 소비자들의 권리는 사실상 없어졌잖아요. 예, 예, 예. 뭐 이런 것처럼 소비자들은 항상 합리적이고 예, 예. 가성비 좋은 재화를 구매하려고 할 텐데 예, 맞습니다. 더 좋은 전기차, 더 좋은 자율주행차를 사려고 하는데 예. 사실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비싸지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우리는 좀 더 싼 가격에 좋은 차를 사고 싶은 소비자의 권리인데. 예, 예. 예. 근데 사실 최근 그 어젠가 그 영국의 유럽 쪽에 있는 뭐 세계 불평등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한국이 어떤 그런 국가적인 부분은 어떤 서유럽 위치까지 올랐지만 네. 빈부차는 급격하게 늘어났다. 네. 그런 식으로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네. 뭐 블룸버그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이렇게 좀 보도가 됐었는데 그걸 한번 뭐 되짚어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차의 어떤 생산 효율성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어떤 그런 노동자들이 예. 차지할 몫은 그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 연구소의 어떤 그런 리포트가 뭐 직접적으로 전해주는 어떤 메시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 사회에서도 어떤 그런 기업의 이해관계들, 주주도 있겠죠. 네.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노동자들의 이익이 골고루 분배, 배분돼야 한다는 것이죠. 네. 어쨌든 뭐 이번 현대차 노조의 강성 노조위원장이 자리를 잡았으면 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또 노조의 또 바로미터잖아요. 현대차가. 예, 예. 상당히 많은 국내 또 노조가 내년도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 예. 뭐 현대차가 있는 울산, 동구, 남구가 어떻게 보면 한국 노동운동 1번지입니다. 네. 지금 현대중공 회장 정몽준 씨죠. 네. 거기서 국회의원으로 몇 번 당선이 네. 된 적도 있고 사실 그쪽은 현대공화국이거든요. 네. 나름대로 어떤 그런 한국 노동운동의 어떤 그런 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특히 완성차 업계 같은 경우가 이번에 현대차에서 강성이 되면서 어제도 한국 GM 쪽에서도 강성 집행부가 네. 실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4차 산업혁명기에 노동자들이 요구해야 할 몫은 많아지니까 네. 요구가 많아지니까 나름대로 더 강성 집행부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다 동절의 양면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요구하는 내용들이 정년을 늘려달라. 예, 예. 뭐 저도 이제 우리 한 선배도 마찬가지지만 예. 정년이 이제 가까워지는데 예, 예. 정년 나가야 될 분들이 많이 안 나가다 보면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안 되잖아요. 예, 또 새로운 또 맞습니다. 젊은이들이 고용 창출이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적체가 되는 또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아까도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일자리는 분명히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다 일자리는 네.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1차, 2차, 3차 산업혁명기에도 기존의 일자리는 없어지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번 4차 산업혁명기도 그런 일자리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뭐 경제 전문가들 그리고 네. 재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관측입니다. 네, 이 변화되는 과정이 항상 과도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이 변화 속도의 문제인데 예. 참 이런 부분들이 슬기롭게 잘 풀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예. 예, 다음 소식 예. 또 삼성전자죠. 예. 이번에 뭐 또 냉혹한 현실 뭐 예, 예. 보고 왔다고요? 예, 예. 이재용 회장, 부회장이 뭐 단단히 졸라매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지난달 말에 네. 이재용 회장이 미국 출장을 갔다 오면서 냉혹한 현실을 보고 왔다. 그리고 네. 뭐 가슴이 무겁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후에 쭉 던지는 나오는 어떤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 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삼성전자에는 3명의 그 대표이사가 있었습니다. 네. 김기남 네. 대표, 김현석 대표, 고동진 대표가 있었었는데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모두 유임될 것으로 봤었습니다. 네. 실적이 워낙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올해 실적이 한 280조 정도 될 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55조 정도, 네. 거의 영업이익률 20%에 가깝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매출을 따지자면 우리나라 1년 예산에 원래 예산이 그 절반보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가감한 결단을 한 거죠. 승부수를 던진 거죠. 네. 실적은 좋지만 앞으로 또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기존 3명의 대표이사를 전부 다 물러나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문을 바꿨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부문, 그리고 가전 부문, 그리고 휴대폰 부문으로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있었는데 가전과 휴대폰 부문을 같이 합쳤습니다. 네. 이게 왜냐? 애플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업체지만 전기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기존 산업이 갖고 있었던 바운더리, 네. 장막이 없어진 거죠. 네. 결국 휴대폰하고 가전도 합쳐질 거란 그러한 어떤 판단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봅니다. 네. 이걸 두고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내의 M&A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네. 이 M&A다. 뭐 그도 가능하겠네요. 워낙 네. 조직 회사가 크다 보니까 네. 그 내에서의 부서 통합, 인수, 합병이 가능하겠어요. 예, 사실 뭐 이 세 개 부문 간 좀 네. 갈등도 있었습니다. 사실 반도체 부분은 장사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과급도 굉장히 많았고, 네. 근데 가전 부분은 좀 그에 비해서는 조금 좋지 않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성과급도 적었고 그랬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그 부문을 2개 부문으로 통합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인사죠, 이게 대표 인사가. 그렇죠. 예, 정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는 주마가 편이네요, 그야말로. 예, 맞습니다. 예. 자, 이제 대부분 나이들도 젊어졌죠, 많이? 예, 그저 원래 예. 이번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임원 인사를 했는데 네. 84년생 네. 30대 후반 상무가 나왔습니다. 이제 뭐 80대 중반이 임원을 하는 시대네요. 그렇죠. 예. 거의 우리 한 기자 같으신 분들이 삼성에 계시면 거의 시조세가 되시겠어요, 이제 나이. 그렇죠. 만약 이분을 못 달면 네. 그런 상황입니다. 냉혹한 현실이 그대로 이제 그 삼성에서부터 그 조직이 변화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런 이재용 체제 구축을 위해서 상당히 젊은 피들 많이 수혈이 되고 올라오고 있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이게 좀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재벌 3세, 4세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재벌 3세, 4세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어떤 실리콘밸리식의 어떤 그런 인사를 원합니다. 네. 유연하고 수평적인 그런 인사하는데 아직 기존 조직은 안 그렇죠. 네. 좀 이렇게 갈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체입니다. 수율을 굉장히 중요적인 그런 조직체이고 삼성전자의 전체 종업원이 3만 명, 4만 명입니다. 네. 물론 뭐 이끄는 사람들은 뭐 30대 임원도 있고 40대 사장도 있겠지만 나머지들은 또 안 그렇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조직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뭐 경영진 쪽 특히 이종 부회장이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뭐 저희 판단입니다. 네. 자, 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김기남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재용 부회장은 계속 또 부회장 10년째 지금 직한 부회장 직함인데. 10년째 좀 부회장을 맡고 어차피 그 사법 리스크가 가장 크죠. 네. 뭐 최근 같은 경우에도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 합병
간에서 좀 재판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8월까지 아직 네. 가석방 기간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냥 아직 부회장 직함을 떼지 않고 거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대신 김기남 부회장을 회장으로 승진시키면서 네. 나름대로 어떤 그런 대외적인 활동, 네. 이재용 부회장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네. 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이런 뭐 향후에 발생되는 사법 리스크 이런 것까지가 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부회장 직함으로 좀 약간 당분간은 예. 부회장 직함으로 뭐 사실 뭐 보는 사람들은 크게 의미는 없는데 예, 예. 뭐 나름대로 이렇게 좀 겸손해지는 그런 좀 스탠스를 그런 이제 측면도 있죠. 예. 뭐 약간 예. 그런 애티튜드인가요? 어떻게? 뭐 시장에서는 사실 뭐 또 여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국민 정서라는 게 있고 네. 근거까지 어떤 감안한 어떤 그런 이번 인사의 어떤 그런 네. 요지라고 판단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투데이 한우식 기자 재계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코너는 주식시장의 핫한 소식만 모아 전해드리는 증시 핫이슈 코너입니다. 오늘도 스투데이의 자본시장 전문기자 김필주 기자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시장에 100원도 안 되는 회사가 있어요? 네, 주가가? 맞습니다. 바로 판타지오입니다. 그야말로 동전주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동전주라고 하면 500원은 돼야 동전주라고 했는데 100원도 네. 안 되는 동전주가 예,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정리매매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100원도 안 되는 주가에 또 여기에 무상감자를 대폭 결정했다고. 네, 맞습니다. 아유, 주주들 많이 속이 많이 상하겠네. 그 판타지오 어떤 회사죠? 예, 일단 판타지오라는 소속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타지오는 연예 기획사인 이제 코스닥 상장사인데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가수 겸 배우인 차은우 씨 그리고 옹성우 씨가 있는 이 회사입니다. 그 아이돌 그룹 아스트로가 있는 회사고요. 또 김두현, 최유정이 포함된 걸그룹 위키미키가 소속된 소속사인데요. 이 국내 증시에서 주가가 100원을 밑도는 종목은 양대 주식시장, 즉 코스피와 코스닥 중에서 현재 이 판타지오가 유일한 회사입니다. 네. 주가가 급락한 이유는 어쨌든 뭐 감자 발표가 가장 네, 영향이 맞습니다. 크겠죠? 예, 그 차트를 보시면 네. 지금 무상 감자를 결정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떨어졌는데요. 네. 액면가인 100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이 재무구조 개선과 신사업 투자 재원 마련의 과정으로 보고 있지만 이 기존에 투자한 개인 네. 투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보통 이 무상 감자는 이 한계 기업에서 자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악재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13.78%가 급락하면서 88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이번 감자 결정은 기업 구조조정의 막바지 작업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이 올해 수차례에 걸친 이 자금 조달과 자산 매각 등으로 인해서 현재 현금을 575억 원 정도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회사의 내용은 좋죠. 그래도 판타지오가 그렇게 부실한 회사가 아니죠. 예, 지금 많은 이 재무 구조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지금 재무 상태가 어느 정도가 현금이 570억이요? 예, 지금 코스닥에서 보통 이제 상장 기업이 자본 잠식률이 50%거나 뭐 자본금이 자기 자본이 10억 미만이면 관리 종목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 자본 잠식률은 50%가 안 되는 상태로 지금 현재 상당히 좋은데요. 네. 자본 잠식률이 20%대고 그다음에 지난 3분기 말 부채 비율은 40%에 불과합니다. 예. 반면에 유동성 비율은 250%에 달하면서 현재 재무 상태는 상당히 좋은데요. 네. 지난 2월에 이제 최대 주주인 미래ING가 들어오면서 이제 50억 원의 이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고요. 네. 그 외에도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250억 원을 또 끌어모았고 또 지난 7월에는 100억 원의 시비를 발행했고 9월에는 90억 원의 시비를 발행하면서 현재 고간이 아주 두둑하게 채워진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굳이 왜 이렇게 무상감자를 할 필요가 있나요? 예, 시장에서는 왜 굳이 재무 구조가 좋은데 무상감자를 했는지 의문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 네. 이러한 무상감자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이 통상 상장 기업들이 이 무상감자 직후에 유상증자를 많이 합니다. 네. 예, 그 이유는 이제 무상감자를 하고 재무가 깨끗해졌으니까 유상증자가 잘 되기 때문인데요. 이 판타지오 역시 자본 잠식 상황이 심각하지 않은 데다가 자금이 필요해서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네. 이 감자를 반드시 한 이후에는 증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무상감자 결정을 두고서 추후 수월하게 자금을 수혈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냐라는 이 시장의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주주들 입장에서야 뭐 많이 속이 상하고 많이 좀 화가 났을 텐데 네. 뭐 회사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네? 이와 관련해서 이 판타지오 측은 당분간 유상증자 계획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네. 이 회사 관계자는 현재 기준 자본 잠식률이 25%밖에 되지 않고 또 결손금 보전을 통해서 이 재무구조 개선을 더 좋게 하기 위한 작업이다라고만 밝혔고요. 현재 아티스트와 제작 드라마의 NFT 사업을 좀 더 본격적으로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현재 이러한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판타지오가 지금 사실 이제 그 예전에 그 차 누구죠? 그 아이돌 차은우입니다. 차은우 씨도 예. 있었고 상당히 그 빅스타들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요즘 또 드라마 제작 쪽으로 상당히 많이 좀 이제 회사의 내용 펀드멘탈은 좋아진다 그래요? 예, 또 제 제작사도 많이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이제 미디어 기업으로 되게 발돋움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감자가 어떻게 보면 주들 입장에서 뭐 악재가 아닌가 생각해요.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아모레퍼시픽 6개월 만에 또 주가가 반토막이 났네. 네, 맞습니다. 정말 2년 전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모레퍼시픽이 정말 황제주였었는데 네, 맞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이번에 4분기 실적도 많이 암울하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네, 어때요? 맞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 결과를 좀 보시면요. 이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이 아모레퍼시픽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0% 줄었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선전을 했지만 해외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이 해외 부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57%나 급감을 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 중국 내에서의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3분기 중국 매출은 약 10%가 감소를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줄줄이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내리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유한타증권은 아모레퍼시픽의 이 목표 주가를 종전 23만 원에서 19만 5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주가를 보시면 17만 원대를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요. KB증권도 21만 5천 원에서 20만 5천 원으로 내렸고요. 미래에셋증권도 21만 원에서 현재 주가 근처인 17만 5천 원으로 그냥 목표 주가를 줄 하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표 주가 계속 이렇게 하락시키는 이유가 특별히 있네? 뭐 실적인가요? 대부분 이제 실적을 꼽고 있습니다. 이 정우창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35%나 하회를 했다라면서 면세점 포함 국내 화장품 부문의 더딘 매출이 이 이니스프리 구조조정 그리고 중국 화장품 매출의 부진 이런 이유들로 목표 주가를 줄 하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구조조정 많이 했었는데 네. 뭐 특별히 더 그 효과가 없나 봐요 아직. 예, 일각에서는 이 구조조정이 무용지물이 아니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중국 내 이니스프리 로드샵을 대거 폐점을 했습니다. 이미 중국 전년 대비 중국에서 40개 매장을 폐점을 한 데 이어서 지난해에는 90개 매장을 문을 닫았고요. 직원도 대폭 줄여서 5천 명에서 약 6천 명에서 약 5천 명대로 줄으면서 대폭 구조조정을 했지만 이런 효과까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뭐 사스 이후에 계속 그 국내 기업들이 많이 고전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계속 고전을 하고 있네. 예, 중국에서 이제 고전하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중국에서는 이 화장품 브랜드 예전에는 이제 K-뷰티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C-뷰티라고 합니다. 차이나 뷰티라고 하는데 C-뷰티의 선전이 대단하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아모레퍼시픽이 이 C-뷰티에 밀리면서 이 중국 내 상위 10위권 점유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로레알, 에스티로더 등 글로벌 브랜드가 8개 있지만 새로 들어온 이 C-뷰티 브랜드들이 4위, 6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 중국 내 자체적인 이 중국 C-뷰티에 의해서도 많이 순위권에 밀린 상황입니다. 네, 중국의 소비 심리도 많이 둔화되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또 물류 대란도 또 있었잖아요. 예, 이게 또 맞습니다.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는데 좀 설명 같이 해주시겠어요? 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이제 많은 각국에서 떨어졌는데요. 중국은 좀 심했습니다. 기저효과로 인해서 3월 달에 34%를 기록을 했지만 4월에 17%, 5월에 12%, 8월에는 2.5%까지 이 소비 심리가 떨어졌고요. 물류 대란도 현재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현재 아모레퍼시픽의 이 소비단 그리고 물류단에서 현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전해주기 앞서서 잠시 15초 광고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코인 중 나는 무엇을 믿고 선택해야 할까? 대한민국 어디서나 결제를 바로 쓰는 즉시 할인이 바로 난 페이코인을 믿고 쓴다. 코인을 바로 쓰다. 페이코인.
지금 현재 자본시장 폭물 레이더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계속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들이 최근에 NFT 네. 발행하면서 상당히 많이 메타박스까지 또 테마에 맞습니다. 올라타면서 상당히 많은 상승을 보였는데 또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줄줄이 또 끝없는 바닥없는 추락을 보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어닝쇼크 실적도 상당히 많이 지금 좋지 않게 나오고 이런 영향들이 많이 있네. 네, 맞습니다. 현재 넥슨, NC소프트, 넷마블 이렇게 우리가 묶어서 3N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 3N은 지난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이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을 보였는데요. 넥슨은 3분기 영업이익이 3,137억 원으로 8% 늘었지만 매출이 줄었습니다. 이 7,980억 원으로 4% 줄었고요. NC소프트와 넷마블은 더 심각한데요. 이 NC소프트는 영업이익이 작년에는 2천억 원대였지만 현재 전년 동기 대비 963억 원으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네. 또 넷마블도 지난해 동기 대비 874억 원에서 296억 원으로 69%나 감소를 했습니다. 실적들이 기본 60% 70%씩 예. 이렇게 급락을 하네요.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반토막 넘어서는데 네. 기업 가치도 그럼 당연히 급락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넥슨은 작년에 하반기 시가총액이 3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하지만 올해는 한때 17조 원까지 떨어졌고요. NC소프트도 작년에 21조 원을 돌파했지만 올해 13조 원대까지 주저앉았었습니다. 네. 넷마블 역시 작년엔 17조 원에 육박했지만 이 올해는 11조 원대에 정체되면서 이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곡선을 그리면서 시가총액도 거의 3분의 1이 날아가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네. 확률형 아이템이 뭐죠? 논란이 있는데. 예, 그 기존에 이제 넥슨에서 가장 처음에 선보였던 이제 확률 아이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좋은 아이템을 뽑으려면 네. 확률에 근거해서 아주 낮은 확률로 우리가 아이템을 뽑는 건데요. 이런 확률형 아이템이 이제 사행성 논란까지 번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네. 갈수록 이게 초기에는 재미 게임 요소였었지만 돈이 많이 드는 이 요건이 복잡해지는 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서 많은 이용자들이 이탈을 했는데요. 실제 NC소프트의 모바일 게임인 리니지 M은 상당수의 캐릭터, 변신, 장비, 스킬 아이템 등이 뽑기 성공 확률이 1% 미만입니다. 네. 어떤 경우에는 최저 0.0005%에서 0.0003%까지 줄어드는데요. 거의 로또 복권이네요. 이 정도는. 맞습니다. 예. 그 리니지에서 이 뽑기를 할 수 있는 11회권을 판매합니다. 네. 11회권이 33,000원인데요. 네. 11번에 이제 뽑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단순 계산으로 0.01%의 확률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좋은 아이템을 뽑으려면 결국엔 3천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게임에서 최상급 레벨의 용서가 되려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값이 든다는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해외 진출에도 장애가 되고 있으면서 상당히 많이 좀 예. 더 발목 잡는 요소들이 많겠어요. 맞습니다. 그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에 따르면 현재 유럽, 중국, 일본에서는 이러한 확률형 게임이 사행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게임 방식이 먹히지만 해외에서는 먹히지 않으면서 해외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넥슨과 NC소프트는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국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넥슨은 거의 50% 이상이 국내에서 매출이 나오고 NC소프트도 80% 이상이 한국 매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외에서는 게임 이용자들이 줄고 있고 또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해외로의 수출 다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네. 자, 과거 인기 IP를 계속 사골처럼 우려먹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이 과거에 인기 IP들이 대박을 치면서 이런 IP들이 계속 우려먹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카트라이더나 바람의 나라 같은 것들이 최근에 출시된 것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이유들은 이제 게임 업계가 히트 게임을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작 게임을 발표할 때 시장에서 이 흥행 검증을 마친 이 기존의 IP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문제점은 사람들한테 식상하다라는 인식을 주면서 이 계속적인 이용자들의 이탈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이더스죠. 지금 IHQ, 뉴랭크라는 회사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중국 커머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종합 미디어 그룹인 IHQ가 지난 3일 중국 커머스 시장 진출을 위해서 중국의 빅데이터 기업 분석 기업인 뉴랭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서 양사는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대상의 크리에이터 오디션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중국 활동을 위한 매니지먼트, 콘텐츠 제작 지원, 중국 내 홍보 및 마케팅 등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IHQ 그 어떤 회사였었죠? IHQ는 시청자분들 한번 위해서. 코스피 상장사인데요. IHQ, 드라맥스, 큐브TV, 샌드박스 플러스, K스타까지 5개의 방송 채널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송출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지난 7월에는 코미디 TV를 인수하면서 현재 종합 예능 프로그램으로 발돋움하려고 현재 준비 중입니다. 상당히 미디어 채널에 이제 강자가 되고 있는 회사죠. 예, 맞습니다. 또 중국의 뉴랭크 빅데이터 기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네. 회사인가요? 예, 중국의 이 뉴랭크는 최대 IT 기업인 텐센트가 2대 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네. 이 탄탄한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콘텐츠 마케팅, 콘텐츠 창업 서비스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 뉴랭크는 단기간에 이 많은 중국의 크리에이터죠. 왕홍을 양성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중국에서 수집한 빅데이터 자료 기반으로 해서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홍보, 마케팅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중국 내 MCN 회사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들 향후 시너지 효과 예.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나요? 예, 그 IHQ 박종진 총괄 사장은 이 협약식에서 중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 뉴랭크와의 협약이 디지털 콘텐츠 확장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은 왕홍의 양성뿐만 아니라 한국에 관심이 많은 중국인에게 우리나라의 많은 K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IHQ 대표가 예전에 그 채널 A 앵커였던 박종진 기자. 네, 맞습니다. 예, 우리 또 선배신데. 네, 맞습니다. 지금 박종진 앵커가 지금 현재 IHQ 대표를 맡고 있죠. 네, 아주 인물이 훤칠하게 잘생기셨습니다. 네. 뭐 앞으로 헌신하신 만큼 또 사업 실적이 계속 성장할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소식이죠. 현재 센트럴 인사이트 지금 현재 그 회사에 약간 불미스러운 일로 거래 정지가 돼 있는데 남아공에 현금 지급기 수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또 회사 사업이 정상화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남아공의 스파크 ATM 시스템사에 이 77만 불 규모의 현금 지급기 수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센트럴 인사이트는 1977년부터 약 45년 동안 이 ATM 제조, 판매 등을 영위해온 회사인데요. 기존의 이제 청호컴넷의 이제 새 이름입니다. 최근 회사가 보여준 이러한 성과가 그동안 구축해놓은 금융권 네트워크를 주요한 베이스로 인해서 수출을 잘 성공적으로 했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성사된 남아공 계약 규모 네.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남아공 스파크 ATM 시스템 회사에 77만 불 규모의 이 현금 지급기를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또 계약 상대방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회사죠? 예, 이 스파크 ATM 시스템즈는 2005년에 설립된 남아공에 있는 회사입니다. 네. 이 남아공의 선도적인 독립 ATM 구축 업체로서 전국 4,000개 이상의 은행, 소매점, 숙박시설, 레저, 편의시설 등의 ATM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이 종합적인 IT 회사입니다. 앞으로도 또 대규모 국내 계약도 좀 앞두고 있다면서요? 기존의 이 자동화기기 전문 기업인 센트럴 인사이트가 농협과 그다음에 그 새마을금고와 계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네. 170대 규모의 납품 계약이었는데요. 이 새마을금고와는 이 납품 계약에 이어서 이 170대 규모의 대규모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이 금융 사무 처리기기 분야에서 저력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현재 거래 정지 중인 이 회사가 회사가 정상화돼서 다시 예전의 모습을 다시 좀 누렸으면 하는 청홈넷의 그런 ATM 전문 기업으로 다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스투데이 김필주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코너는 한 주간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블록 위클리 스투데이 전문위원 김영석 위원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상자산들이 이제 화폐로서의 기능, 예, 교환 가치, 그러니까 코인 결제 시대가 이제 성큼 다가왔다고요? 그렇죠. 예, 코인으로 결제하는 뭐 기업이나 가게들이 많나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아직 이 코인을 통해서 네. 결제를 시도하는 기업은 많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기존의 법정 화폐가 있기 때문에 네.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쓰겠다라는 그런 컨셉이 사실 잘 안 와닿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결제용 수단으로서 작용을 하겠다라는 사업성 플랫폼을 가지고 네.
비즈니스를 시도를 하는 네.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암호화폐가 그 화폐로 통용되기 위해서 전제해야 될 조건들이 있잖아요. 예. 업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조건들은 뭐라고 보고 있나요? 우선 이 업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암호화폐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화폐로 시장에서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화폐와 같은 조건이 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뿐만이 아니라 업계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 사회적인 합의와 신용이 네. 바탕이 되어야 된다. 네. 이 암호화폐를 실제로 뭐 특정 시장에서 결제하는 데 쓰기로 하자. 네. 그리고 내가 이 암호화폐로 결제를 했을 때 이만큼의 서비스나 재화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신용이 바탕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화폐는 교환 가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저장 가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화폐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또 국민들 간의 그 신뢰와 어느 정도 암묵적 합의도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예. 실제로 뭐 국내에서도 시도가 있고 해외도 국가 자체가 또 시도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뭐 베네수엘라라든가 엘살바도르라든가 남미에서도 지금 이제 달러화가 진행되면서 예. 이렇게 그 가상화폐들을 결제 수단으로 이제 채택을 하는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성공 사례들이 많이 없죠.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쓰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에서 네. 시도를 했었죠. 네. 비트코인을 화폐로 네. 쓰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 가치가 계속 들쭉날쭉했습니다. 네. 물론 그 자국 화폐만큼은 아니다 하더라도 네. 이 국가를 온전히 안전하게 운영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위험성이 부담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사실 이 결제 수단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암호화폐가 많이 태어났지만 가장 또 대표적으로 센트라라는 코인이 있어요. 센트라요. 예, 센트라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코인인데 특이하게 이 홍보 모델을 메이웨더를 썼습니다. 네. 필리핀 복서. 그 흑인 복서 미국에. 예. 그래서 메이웨더를 쓰면서 이 암호화폐가 실제로 결제 수단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네. 사람들이 많이 쓸 것이다. 시장이 네. 많이 퍼져 있다. 네. 라고 홍보를 했었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홍보를 한 거죠. 네. 특히 메이웨더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센트라가 총 340억 원 정도를 모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아마 메이웨더에게 지불한 그런 어떤 모델 비용을 충분히 상회하고도 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대표 2명이 구속됐습니다. 무슨 일로요? 일단은 이 센트라 코인에서 홍보했던 것만큼 네. 그 시장이 원활하게 구축이 되지도 않았고 네. 또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는 회사들은 우리는 센트라와 일을 같이 하기로 한 적이 없다라고 부정을 하게 되면서 이 공동 창업자인 대표 2명이 스캠 코인을 발행을 해놓고 네. 사람들을 모아서 현혹시킨 게 아니냐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일종의 그럼 사기 백서를 만든 거네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백서를 만들고 그 뒤에 그 일드 플랜들을 실행을 하려고 했다가 다 무산이 된 것으로 봐야 되는 거겠죠? 뭐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로드맵을 충분히 짜놓고 네. 이 로드맵을 그대로 따라가겠다라는 생각이었을 수도 있어요. 네. 뭐 그렇게 했다가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닌 사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특정 회사와 MOU를 체결을 하지 않았는데 체결을 했다. 네. 여기에서 쓰일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종의 예를 들면 뭐 오징어를 뭐 예. 쭈꾸미라고 표현하는 건 그래도 비슷한 약간의 혼동일 수는 있겠지만 예. 오징어가 아닌 것을 뭐 아예 오징어로 둔갑시키는 뭐 그런 사례라고 쉽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면? 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실질적으로 결제형 코인, 합리적 비즈니스 펼치는 그 성공적인 사례도 좀 많이 볼 수가 있네. 그렇죠. 예. 실제로 암호화폐라는 것 자체가 이 결제에 있어서 크게 작용을 하겠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사례도 충분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대표적으로 이 페이코인 있죠. 그 우리 중간에 이 방송하다 보면
광고가 잠깐씩 나오는데 네. 그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도 다날사에서 만든 거죠? 예, 다날에서 다날 같은 경우에도 20년 정도 이 결제 시장에서 크게 네. 뭐 획을 그은 네.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페이코인을 만들었을 땐 기본적으로 이 시장이 바탕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MOU를 체결을 하지 않아도 네. 혹은 시장을 넓히려고 하지 않아도 뭐 자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회사만 해도 네. 충분히 그 결제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뭐 요즘 이 상장 앞두고 바이럴을 좀 많이 하는 코인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암호화폐 관련 전문 커뮤니티 이런 데를 보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눈이 띄이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네, 이거를 사면 수익을 좀 볼 수 있을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뭐 광고는 아니지만 이 결제용 코인으로서 좀 많이 주목할 만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 크립토끼라는 네. 코인이 또 있습니다. 크립토끼. 예.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죠. 네. 크립토끼라는 코인 자체가 그냥 만든 결제용 코인이 아니라 실제로 페이코인처럼 그 바탕이 되는 가맹점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아, 현재 많이 좀 있나요? 예, 가맹점들? 뭐 한 3,000개 꽤 정도, 많네요. 3,000개 정도 해놓고 또 기존의 이 크립토끼를 만든 회사 자체가 그 우리 뭐 매장이라든지 가맹점 가면 이 포스기 있잖아요. 네네. 이 포스기 만들던 회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결제 시스템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이런 로직을 이해하고 있겠다라고 기대는 되고 있는데 뭐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좀 많이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더 알아볼 생각입니다. 아, 만약에 또 문제점이 적극적으로. 있으면 네. 문제점도 한번 좀 파헤쳐 보고 네. 뭐 잘 되는 코인이다라고 네. 하면 장점도 찾아보고. 최근에 그 아프리카 TV의 결제 코인을 표방한 그 티오 코인 예. 어떤 문제가 있었죠? 이 아프리카 TV의 일부 BJ들이 네. 이 암호화폐 티오 코인 관련해서 소위 말해 뒷광고를 받고 네. 함부로 홍보를 해줬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네. 이 티오 코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결제 코인을 표방한 그런 코인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 자회사가 글로벌 오더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가 티오 코인을 발행을 해놓고 이 코인에 대해서 아프리카 BJ들에게 뒷광고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네. 투자를 또 유도를 했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프리카 TV의 BJ들, 유명한 BJ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에 따른 팬들이 있고요. 네. 또 어떤 시장 내에서의 파급력도 굉장하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대형 BJ라고 하면은 구독자가 기본이 뭐 한 60만, 100만, 200만 가는 구독자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광고를 주고 또 투자를 유도를 하고 실제로 이 글로벌 오더의 대표가 BJ들에게 돈을 또 빌려줬습니다. 티오 코인 한번 투자를 해봐라. 네. 돈이 없으면 내가 빌려줄게. 1억을 빌려줄 테니까 이걸로 투자를 해봐라. 그럼 BJ 같은 경우에는 본인 돈으로 혹은 빌린 돈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많이 광고를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게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게 코인게이트입니다. 코인게이트. 아프리카 TV에. 네. 코인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시작이 됐었는데 네. 이처럼 현재 BJ들 중에 네. 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어서 약간 좀 불법적인 일도 하고 어떤 비리가 많이 쌓이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이 아프리카 BJ들뿐만 아니라 유튜브, 뭐 트위치 이런 플랫폼에서도 BJ들이 암호화폐를 좀 많이 꺼리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관련된 방송이 구독자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약간 좀 퇴출돼 가는 분위기였는데 네. 사실 제가 보기엔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어떤 또 사례들이 더 있을까요? 우선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네. 광고를 찍는 경우 아니면 홍보를 해주는 경우 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이 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 5초짜리 광고가 나오죠. 그렇죠. 여기에 암호화폐 관련된 광고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아. 그래서 암호화폐 광고니까 이건 내가 5초를 넘어서 한 15초까지는 봐줘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 10초 보다가 꺼버렸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본인 소개를 할 때 암호화폐 전문가래요.
아. 10년 넘게 암호화폐를 해왔대요. 네. 근데 퀀텀이라는 코인을 네. 콘돔이라고 읽더라고요. 아. 이게 뭐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암호화폐를 한 3년, 4년 정도만 해봤다 하더라면 네. 퀀텀을 갖다가 콘돔이라고 써줘도 콘텀이라고 읽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콘돔으로 읽는다라고 했을 때 아 정말 사기꾼 많이 튀어나온다. 그런데 실제로 뭐 짝퉁으로 발행한 또 콘돔이란 코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이걸 티커라고 해요. 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BTC,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ETH. 네. 실제로 자기들이 거기다 써놓기를 QTUM, 네. 퀀텀 티커를 정확하게 썼어요. 네. 근데 이걸 콘돔으로 읽는다? 그래서 전 처음에 우리나라 BJ가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네. 그냥 모르는 사람이 광고 한번 찍었더라고요. 퀀텀에서 거의 발음이 콘돔으로 들릴 정도네. 이게 발음이. 예. 난감하네요, 정말. 예. 네, 뭐 어쨌든 그렇게 유튜브에서 그 회사는 뭐 광고 효과를 톡톡히 보고 많이 판매가 됐나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판매가 많이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무리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된 투자자들이 신규 투자자들이 많다 하더라도 적어도 퀀텀, 콘돔 정도는 구분을 할 줄 압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광고주가 크게 수익을 보지는 못했을 거다. 네. 혹은 그 BJ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영향력을 앞으로도 발휘하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에 비해서 거기에 또 속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그 암호화폐, 가상화폐, 코인, 토큰에 대해서 광고를 하다 보면 상당히 신뢰성이 깨지는데 예. 아무래도 우리 김영석 전문위원 같은 분이 광고에 나오면 그래도 신뢰성이 많이 올라가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광고를 노린 또 하나의 포석이 아닌가 그러면? 저는 광고는 받지 않습니다. 광고를 왜 특별히 안 받는 이유가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개인적으로도 네. 어떤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 네. 광고 같은 경우에 광고도 함부로 받으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뭐 그냥 금융위원회에서 연락이 바로 올 수도 있겠죠. 네. 광고라기보다는 뭐 비즈니스는 뭐 제가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쉽게 뭐 광고를 받고 그러진 않습니다. 네. 어쨌든 뭐 광고를 오늘 방송으로 명확하게 안 받으신다고 하시니까 코인 주들께서는 광고를 절대 주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님이 받으세요. 네, 오늘도 자본시장 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가상화폐 전문위원 김영석 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7천 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더 아울러서 이제 10,000명대도 곧 넘어서지 않을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그 오미크론 관련된 또 코로나 변이 상당히 우리가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더 그 코로나 유의하시면서 방역 수칙 철저히 따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풍레이더 이승익 기자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